네, 국제경제부 퇴근해도 될까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남승표 선배, 강보인 기자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연방준비제도를 비롯해서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공격적인 긴축을 나섰거나 아니면 긴축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뭐 경쟁적으로 그런 긴축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주식시장을 좀 매일 이렇게 팔로우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비단 뉴욕 증시가 미국 연준에 제일 먼저 빨리 반응을 하겠지만 다른 나라들 중앙은행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요새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6월 27일인데 달러가 좀 약해졌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은 그 달러가 사실 그동안 이제 6월 들어서 강세를 보였던 게 연준이 너무 공격적인 긴축으로 가는데 다른 나라들, 특히 유럽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좀 뒤처졌다. 네네. 그래서 이제 어떤 금리의 프리밸런스 좀 우위 이런 것이 달러 강세의 원인이었다고 봤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EU라든지 뭐 ECB라든지 이제 또 EU의 다른 은행들도 네. 공격적인 긴축에 나서면서 네. 좀 이런 것들 때문에 달러가 좀 강세가 한풀 꺾였다. 네, 맞습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더라고요. 네, 뭐 잉글랜드 파운드화나 뭐 스위스 중앙은행 최근에 금리 인상을 했는데 네네. 그런 나라들의 통화와 달러의 그 환율이 최근에 좀 많이 좀 바뀌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외환 움직임도 좀 흥미로운데 저 유럽 중앙은행의 기준금리와 관련해서 우리 강 기자가 준비를 오늘 해왔죠. 네, 오늘 초미의 관심사인 이 유럽 중앙은행이 앞으로 이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가져와 봤는데요. 네. 사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ECB가 11년 만에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밝혔어요. 근데 이게 관련해서 ECB가 다루고 있는 경제 영역이 다른 주요국의 중앙은행들과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향후에 기준금리를 매끄럽게 올릴 수 있을지 또 이거를 계속해서 긴축 행보를 걸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ECB가 사실상 지난 11년간 금리를 올리지 않았어요. 계속 동결을 했었는데 현지 시간으로 지난 9일이죠. 6월 통화정책회의에서 7월에 금리를 25베이시스 포인트 올리겠다고 밝혔어요. 네. 그리고 9월에도 추가로 인상을 하겠다고 밝혔어요. 다른 주요국 중앙은행이랑 이렇게 균형을 맞춰가지고 올린다고 했는데요. 네, 작년 말까지만 해도 이게 ECB가 굉장히 비둘기파적인 성향을 보였었어요. 뭐 내년에 기준금리 올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선을 그었었는데 이렇게 말을 바꾼 데는 아무래도 심각한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지난 5월의 소비자 물가지수 보면요. 유로존 소비자 물가지수 확정치가 전년 대비 무려 8.1% 상승을 했었어요. 이게 다른 뭐 연준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97년 이후 거의 최고 수준 이렇게 물가가 계속해서 높게 측정이 됐었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ECB 수장이 이렇게 작년 말이랑은 또 약간 다른 말을 6월에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가 상승률이 상당 기간 높은 수준을 보일 거다 이렇게 표명을 하고요. 또 관련해 가지고는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또 관련해서 에너지, 식품 가격이 치솟고 있는 상황이 짧은 기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물가 상승 현상이 사실 ECB 또 유로존 내부의 일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앙은행들이 잇따라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는데 이게 사실 다른 주요국 중앙은행이랑 이제 바라봐야 하는 게 약간 다릅니다. 왜냐면은 ECB가 아시다시피 하나의 단일한 국가를 다루는 곳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유로존을 사용하는 국가들을 포괄한 하나의 연합을 다루고 있는 유로화라는 그렇죠. 통화를 공동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유로존 내부에 이제 통화나 아니면 경제 파편화가 생길 수 있다는 문제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국가마다 경제 상황이 다를 수도 있는데 일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높다 보니까 금리를 올려야 한다 이랬을 때 각 국가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다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ECB가 사실 경기 부양 국면에 있어서도 다른 주요 중앙은행들보다 금리를 쉽게 통화 정책을 쉽게 건드리지 못하고 주로 재정 정책으로 대응을 했던 게 국가마다 뭐 부채 수준도 다 다르고 그렇죠. 예. 경기의 어떤 부양 필요성이 다 달라서 그랬던 건데 지금도 마찬가지인 국면인 거네요. 그렇죠. 지금 뭐 몇몇 국가들은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금리 인상이 실제로 필요하기도 한데 뭐 일부 뭐 스페인 같은 국가 같은 경우는 지금 경제 상황이 그 코로나 팬데믹 이전 상황도 아직 회복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금리를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올려버리면 그런 재정이나 그런
통화가 약한 국가들이 경제가 무너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생기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ECB가 아무래도 금리를 쉽게 이렇게 올리겠다라고 천명을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유로존 파편화라는 얘기를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 이게 사실 수치로 드러났어요. 2020년 5월 이후에 최근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이렇게 그 금리 간의 차이가 벌어졌어요. 이제 독일하고 또 이탈리아 간의 10년물 국채 금리 추이를 한 가지 그래프에 담은 건데요. 이게 보면은 제가 일부러 2020년 5월부터 지금 현재 수준까지 이렇게 쫙 표기를 한 걸 가져왔는데 이 이탈리아와 독일 간의 금리 차이가 이 유로존 내부의 경제가 어떤 상황으로 흐르고 있는지를 설명해주는 지표로 많이 활용이 돼요.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유로존 내부에서 경제가 탄탄한 국가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채권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 반대로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유로존 내부에서 조금 부채가 높은 편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탈리아의 국채 금리도 이제 유로존의 경제 상황에 따라 많이 이렇게 등락이 커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국채 금리 간의 격차, 그러니까 스프레드가 벌어졌을 때 유로존 내부 경제가 어떤 불안정한 문제가 있구나 이런 지표로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격차가 2020년 5월 이후에 최근 그러니까 7월에 이제 금리 인상하겠다라고 발표한 이래로 가장 큰 수준으로 벌어졌다고 해요. 거의 한 2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고 했는데 이때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이탈리아 10년물 국채가 지난 14일에 장중 4% 선을 돌파를 했고요. 독일 10년물 국채는 한 1.6에서 1.7% 수준에서 거래가 돼서 금리 차가 2.5%까지 확대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 지표가 유로존 내 경제가 제대로 흐르고 있느냐 이거를 말해주는 지표인데 이 금리 인상 예고 한 번 했다가 이렇게 흔들린 걸 보면은 그 ECB가 얼마나 금리 인상을 하기가 어려운지를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금리 인상을 어떻게 했을지를 살펴보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금리 인상을 했던 게 2011년 7월이거든요. 근데 이때도 현재 상황과 마찬가지로 글로벌 또 이제 물가 상승 우려가 계속 고조되고 있어서 ECB가 2011년 7월에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합니다. 이게 문제는 물가를 잡겠다고 금리를 올리니까 부채 수준이 너무 높아져 버린 거죠. 그래서 그해 11월에 금리를 다시 내립니다. 그러니까 반년도 안 됐던 거죠. 네. 근데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도 2008년에 금리를 올렸다가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니까 같은 해 10월에 금리를 다시 내린 거죠. 그러니까 ECB가 금리를 올린다고 해도 시장 입장에서는 뭐 예전에도 계속 번복을 했는데 매끄럽게 올릴 수 있을까? 올리긴 할까? 이런 의문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최근에는 이제 니혼게이자이 신문 같은 경우에는 ECB가 금리 인상 실패의 역사를 계속 거듭했다. 그랬기 때문에 현재 유럽의 대내외 경제 상황이 굉장히 뭐 시장 불안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유럽도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매끄럽게 긴축 행보를 걸을 수 있을지, 그러니까 다시 내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뭐 네. 물론 아직 청사진이 나온 게 없으니까 모르기는 하는데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이제 전반적으로 아무래도 ECB가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서 결국 금리 인상을 피할 수는 없을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지금 보시면은 골드만삭스에서 나온 리포트인데요. 이게 세계 주요 10개 국가, G10이죠. 이 G10의 주요 중앙은행들 중에서 어떤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올릴 확률이 높을까 이거를 표기한 표인데요. 사실 ECB가 가장 높은 확률을 가지고 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아무래도 ECB가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요. 또 여기에서 추가로 아무래도 이 7월에 이렇게 금리 인상하겠다라고 발표한 이후에 독일이랑 이탈리아 국채 금리 스프레드가 벌어지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ECB에서 되게 이례적으로 임시회의를 소집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해서 분열 방지 도구를 새롭게 설계를 해서 유로존 내 경제가 파편화되는 걸 방지하겠다 이런 내용을 담은 새로운 도구를 도입을 하겠다고 해요. 근데 사실 이게 아직 청사진 자체는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7월 정도에 나온다고 하는데 이거의 구체성에 따라 이제 향후 ECB가 제대로 금리 인상을 매끄럽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또 도이체방크도
마찬가지로 이 분열 방지 도구가 신속하게 적용이 되면서 ECB가 비교적 빠르게 최종 금리 목표치인 2%대에 진입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지난 2011년 또 2008년의 상황이 반복이 될지 아니면은 또 안정적으로 금리를 올리게 될지 계속해서 ECB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얘기는 저는 나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뭐 제 생각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왜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인플레이션만 봤을 때는 기준금리를 올리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미국에서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올 때에 초반부에 그 부정적으로 봤던 게 뭐냐면 미국 정부가 코로나1 팬데믹이라는 전례 없는 위기를 맞아서 엄청나게 부채를 늘려놨다. 네. 금리를 올릴 경우에 과연 미국 정부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 쉽게 못 올린다. 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우리 강 기자가 이제 EU의 파편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쉽게 얘기하자면 EU가 깨진다는 얘기입니다. EU 회원국 사이에서의 어떤 재정적인 수준이라든지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금리를 동일하게 올려버리면 각 나라가 겪는 고통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면 영국처럼 우린 EU 깨고 나가겠다라고 얘기하는 나라들이 나와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EU가 과연 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금리 인상을 이제 연준처럼 할 수 있을 것인가. 연준 같은 경우도 사실은 백악관에서 전격적인 지지 신호를 낸 이후에 어떤 자이언트 스텝으로 가는 그런 것들을 거쳤단 말이죠. 이게 굉장히 정치적일 수도 있는 문제다. 경제만 가지고 볼 문제는 아니다. 그다음에 또 EU의 그 인플레이션이 높지만 EU의 인플레이션하고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다르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뭐냐면 미국은 에너지 식량과 같은 어떤 가변적인 요소에 의해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그 각종 정부의 코로나 어떤 스티뮬러스 부양책이 나오면서 소비자들의 지갑이 두툼해져서 여기에서 나오는 어떤 소비 압력, 스펜드 지출에 대한 지출이 견인해서 가는 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근데 유럽의 인플레이션은 뭐 강 기자도 최근 들어서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갔다고 했는데 이게 대부분 뭐냐면 에너지 앤드 푸드, 이제 연료와 식량, 석유하고 식량 가격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과거의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봤을 때에 어떤 그 오일 쇼크가 와가지고 유가가 급등했을 때에 북해 유전 혹은 알래스카 유전이라는 새로운 대안들이 나오면서 이게 진정이 되는 측면이 있었고 식량 위기가 있었을 때 브라질이라든지 호주라든지 이런 곳들이 새로운 식량 공급처로 부상하면서 또 빠르게 가라앉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럽의 인플레이션이 높긴 하지만 코어가 높느냐 하는 건 또 사실은 또 다른 문제예요. 네. 그러면은 ECB에서 연준처럼 급격하게 금리를 올렸는데 이 연료하고 식량 가격에 대응하는 새로운 자원이 나와서 이게 갑자기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 확 꺼져버린다. 이러면 이제 침체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가가 사실상 이게 어느 사건 때문에 많이 오른 면도 없잖아 그러니까요. 있는데 이게 가라앉게 돼버리면 금리는 이미 올렸는데 그러니까 네. 중앙은행들이 항상 코어 인플레이션을 보는 이유가 뭐냐면 네. 연료와 식량 가격은 굉장히 가변적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금리 대응을 잘 안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ECB가 7월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했고 아마 그건 가겠지만 과연 연준 수준의 어그레시브한 공격적인 인상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거 쉽지 않을 것이다. 자이언트 스텝을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배경이 있다. 따라서 큰 흐름은 어떤 긴축적인 그걸로 가는 게 맞지만 어느 정도 갈 것인가? 네. 그리고 과연 이것이 연준과 같은 수준으로 갈 것인가 하는 부분은 그 반대 의견도 있다. 이런 얘기를 좀 첨언을 해드리고 싶네요. 네. 유로존 보면 미국과 비교해서 봤을 때 어떤 뭐 경제 지표들도 지금 더 빨리 좀 꼬꾸라지는 그런 경기 침체 쪽으로 좀 조짐이 보여서 ECB가 7월과 9월 25bp씩의 인상을 예고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갈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갈 수 있을지는 조금 회의적인 목소리가 최근에 조금 많은 것 같기도 하고 회원국들의 어떤 재정 상황도 분명히 봐야 될 거고 제가 보기에는 연준보다 ECB는 훨씬 더 고려해야 되는 이 정치적인 변수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 ECB의 대응 속도에 따라서 유로 달러도 또 한 번 더 출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환율과 관련해서도 좀 지켜보는 게 재밌고 유로엔도 최근 좀 많이 좀 롤러코스터를 타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환율 차트도 좀 같이 보면서 이해를 해보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저희 그 유럽 중앙은행 ECB의 기준금리와 관련해서
최근에 유로존을 둘러싼 경제 환경 그리고 앞으로의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 이런 부분들을 다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저희는 또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퇴근하겠습니다.